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엄 세무사예요. 여러분하고 함께 수출입 세무액에 대한 중요한 줄거리만 여러분들하고 약 한 5강 정도 여러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교재는 원래 한 1000쪽 정도 분량인데 그 중에서 한 100여 쪽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3쪽은 부가세법 21조 수출입에 대한 내용은 주로 영세율, 그와 관련된 세무회계,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또 이제 무역이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무역이론을 안 하면 우리 세무회계에 대한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같이 병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법 21조가 영세율인데요. 국내 공급은 10%인데 외국으로 나가면 0%다. 그 이유는 거기 교재 넷째 줄에 보면 아주 과거에 제정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협정인데요. 이 협정에서 소비세는 또 간접세라고도 하죠. 소비세는 소비지국에서 매긴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으로 나가면 소비지는 외국이니까 여기서는 과세를 안 하고 그 나라 법으로 매긴다. 또 반대로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관세서부터 그 물건이 좀 특별하면 개별소비세, 술이 들어오면 주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름이 들어오면 교통세, 또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농특세도 있고 교육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까지. 이 전부가 다 소비세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이제 관세서부터 전부 다 여기 한국에서 매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소비지, 과세,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품이 또 여기서 쓰여지지 않고 그게 원료가 돼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거나 뭐 그대로 수출해도 되고요. 그래서 또 외국으로 나가면 소비지가 외국이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는 보통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하게는 관세 등환급이에요. 수입품 들어올 때 다 매겼던 간접세들을 전부 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쓰이지 않으면. 물론 이제 그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그때 이미 가갑이 됐으니까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전부 다 환급이 일어난다. 수출하면. 엄밀하게는 관세 등 환급입니다. 자, 이제 영세율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 뭐 직접 수출서부터 외화획득 그 밖에 이렇게 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셨던 내용들이고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쪽이 4쪽이 수출 신고서를 실었는데 수출 신고서 이 교재를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파일로 한 장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이 내용을 이제 확대된 거를 하나 드려서 여기 있는 교재를 보지 말고 눈이 아파요. 보지 말고 그냥 큰 A4 용지 한 장이 다 차지하는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거는요. 수출 신고서, 수입 신고서 그 안에 내용만 다 파악을 해도 뭐 한 70%는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왜 필요한가? 그 5쪽에 보시면 사례를 보세요. 수출 신고서에서 수출자, 수출 신고번호, 수출 일자, 수출품 가격, 그 다음에 우리 회계 처리하는 귀속, 이걸 의미하는 인도 시점, 그 다음에 수출 실적 금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호에서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난이 의미하는 거를 언급하시오 그랬는데 수출자는 동그라미 2항,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별지로 드린 여기 수출 신고서에 동그라미 2항은 수출 화주가 누구냐? 여기 샘플에서는 동해산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우리 부가세 영세율 신고할 때 수출 신고 번호를 기록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 위에 5번이 있다. 그리고 그 5번을 부여받을 때는 7번 신고한 날짜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선적한 날짜, 이 선적한 날짜는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 그 부가세 신고서의 공급 시기가 선적 시점이잖아요. 선적 시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얘만 갖고는 알 수 없고요. 물론 요새 국세청 홈택스에서 선적 날짜를 제공을 다 합니다. 그 제공 날짜를 받아서 일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선화증권을 받아서 거기에 온보드 날짜를 확인하시고, 때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그 선적 날짜가 실제 선적 날짜하고 틀리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서 그 수출품 가격, 시팡의 유상을 의미한다. 우리 신고서상에 시팡의 내용이 거래 구분이에요. 그래서 11번의 의미가 가장 일반적인 유상 수출을 의미한다. 우리 이거는 다 뒤에 다 있어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요.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항란에 우리가 돈 받을 가격은, 수출하는 가격은 지금 이 금액은 49,500불이다. 잠깐만요. 5,000불이다. 수출 가격은 지금 49항란에 5,700불입니다. 5,700불인데, 그 다음에 그 49항란에 결제 금액은 여러분들이 5,700불 보신 거고요. 인도 조건이 CPT 조건이다. CPT가 뭔가, 이것도 이제 바로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에서 의미하는 46항란, 총 신고 가격이 5,000불인데요. 5,000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신고서에 여러분요. 38항란에 있는데, 이 38항란은 여러분이 실무하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난입니다. 이 난은 우리나라 수출 실적,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아닌 그런 통계치 잡는 데 쓰이는 거고요. 우리 세무회계 처리할 때는 이 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 금액은 46항란, 실제 회계 처리하는 난은 46항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의미, 그런 돈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 건데, 이 서식에서는 동그라미 12항란입니다. 결제 방법, TT로 돼 있어서 이 수출의 조건은 송금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찾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 장만 딱 들추면 그냥 이거는 다 관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보는 겁니다. 자, 사례 두 번째 거 볼게요. 수출 신고서에서 파악된 정보는 언제나 정확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그 시팡란의 부호가 92번으로 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92번은 뭐냐면요. 무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상, 돈 안 받기로. 뭐 견본, 광고용품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입금됐어요. 돈이. 그러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다시피 국세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광고용품으로 나간다라고 했어도 실제 돈이 들어오면 유상이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영세율 신고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호는 뭐 오류도 날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이거를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출신고서 세부 내용은 그 1항부터 57항까지는 다 알 수 있으면 좋고요. 세무회계를 꼭 처리할 때 필요한 난들은 뭐 1항, 5항, 10항란, 12항란, 그리고 25항란이 뭘까요? 여러분이 같이 볼까요? 자, 25항란을 보니까 무슨 난인가요? 25항란이 반송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돈 받고 파는 거 뭐 그런 정상이 아니라 들어왔던 거 반송입니다. 들어왔던 거 반송.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들어오는 거 반송이면 여러분 여기 이제 용어를 좀 보는데요. 용어. 우리는 보통 반출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반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물건, 내국 물품을 내보내는 거고요. 반송은 외국 물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영토로. 그럼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인데 아직까지
관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거를 세금이 보류됐다고 해서 보세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세 상태로 있을 때는 아직도 외국 물건이에요. 그래서 통관전은 외국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가면 이때는 반송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사유를 보시고 25항란을 보고 이거 뭐지? 그럼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중겨이 무역일 확률도 아주 많겠죠. 자, 그 다음에 26항란에 관세 등 환급 신청인이 누구냐. 지금 미리 볼게요, 여러분요. 자, 미리 보시면 26항란에 환급 신청인이 1번으로 돼 있어요. 1번은 수출자고 2번은 제조자입니다. 그런데 제조자가 안 받고 수출자가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수출자한테 주는 겁니다. 환급 받는 방법이 수출과 수출 물건과 금액만 결정되면 얼마야 라고 정해진 게 바로 자동 간이 정액 환급인데요. 이 회사는 우린 자동 간이로 안 할 거야. 우리는 실제 계산할 거야. 이제 이런 그런 제도를 쓰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주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5쪽 하단에 이렇게 25항란, 26항란, 그리고 49항란은 얼마 받을 건데 이 난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늘 보셔야 되는 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외에도 참고할 거는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자, 6쪽에 그 하나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수출자 동그라미 2항을 보면 또 여기서도 또 이런 정보가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C를 보면 수출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 게 아니라 완성품을 사다가 팔았대요. 제조자한테 사다가 팔았대요. 라든가 아니면 D가 들어가 있을 때는 수출자하고 제조자하고 본지사 관계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8항란에 신고 구분, 우리 신고서상의 8항란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H라는 부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H 부호는 그 페이퍼리스라고 그래서 종이가 없는 신고. 그러니까 통신, 전자적으로 이제 그 수출 신고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종이가 있는 거는 뭔데? 보니까 이렇게 중겨이 무역, 그러니까 반송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 사유라든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쪽이 7쪽의 부호들인데요. 수출거래 구분 부호가 11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돈 받고 파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29번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29번.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 물건 만들어 달라고 원료 주고 가공료 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9번 위탁 가공을 위한 원자재가 수출될 때는 29번으로 나가니까 얘는 지금 매출 회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영세율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만 하는 거죠. 관리.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표를 하나씩 넣어서 이러한 코드로 나가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여기 기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29번으로 나가면 신고 의무는 없고 회계 처리는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 관리도 분계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우리 원료가 우리 재고 자산이 지금 창고가 달리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송품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편리함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재고자산을 전부 파악해서 결산을 하면 재고자산을 확정시키면 원가가 나오는 건데 외국에 있는 재고자산도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탁 가공 위해서 나간 재고도 우리 결산 재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고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이 되겠죠. 제조 원가가 과대 계상이 되겠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위탁 가공 원료 이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8쪽에 우리가 이 수출하는 이유가 39번, 40번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39번으로 나가면 임대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나면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려준 거니까 우리 물건이에요. 따라서 임대료 받을 때마다 얘는 이제 용역이에요, 용역. 그래서 그때 신고하면 되고, 자, 40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내가 빌려서 쓰고 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매출은 아니죠. 매출은 아닌데 이 부가세법상 영세율 신고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이 영세율 신고는 일단 총액으로 하고, 우리 신고서 하단에 보면은 수익금액 제외란이 있잖아요. 영세율을 신고했지만 매출은 아니야. 이제 그런 거는 또 밑에 따로 표시를 해주면 세무서도 편하고 여러분도 일하기 편하실 겁니다. 9쪽에 아주 과거에는 굉장히 흔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현물 출자할 때, 현물 출자를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보내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그 한때 중국에다가 중국 현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그때 한국에 있는 시설물들이 나갔어요. 이 생산 설비. 예, 그랬을 때 얘네들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분을 갖잖아요. 이제 투자. 계정 과목만 다르지 투자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식하고 상계했을 뿐이지 공급이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봄으로써 이게 현금 받는 거지 주식으로 받을 건지 그런 구분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79번은 중겨이 무역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나온 이 반송입니다. 반송. 우리나라 보세구역이 여기까지 왔다가 나가는 거. 이거는 79번 코드를 부여받고 나갑니다. 자, 여기저기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우린 여러분들이 이게 중겨이 무역이다, 이러한 눈치를 채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11쪽에서 보면요. 89번 볼게요. 89번과 90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89번과 90번. 여러분들이 꼭 읽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나, 회계세는 어떻게 되나, 그 차이가 뭔가 한번 봐주세요. 89번은 수출됐던 게 하자가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다시 수리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90번은 이거는 우리가 수출한 것이 하자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물건이 돌아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둘 다 돈 안 받고 내보내는 건 맞는데 하나는 들어온 물건 나가는 거, 90번은 새롭게 나가는 거. 여러분요, 수출신고서 한번 다시 봐주세요. 여기 보면 40항란을 보세요. 40항란. 이게 분명히 수출신고 필증인데 40항란에 수입신고번호가 있어요. 이거 뭘까요? 지금 얘가 89번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관도 사후관리해야 돼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과거에 들어왔던 물건 나가는 거라며, 그럼 과거에 들어왔던 번호가 몇 번인데, 수입신고 번호가 몇 번인데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일하시다가 유상수출인 줄 알았는데 40번 난이 뭐가 남바가 있다. 그럼 그 이유가 있는 거니까. 들어왔던 게 왜 나가지?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간에 그런 속 내용을 많이 알아야 거기에 얹어서 적절한 세무회계 처리를 하실 거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가에 보면 선화증권의 온보드 날짜를 총액으로 신고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각주들이 좀 많이 붙었어요. 각주. 자, 각주 내용을 밑에서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요, 우리 그 부가세법 5조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부가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거기에는 그 규정에 그 표현이 어떻게 돼 있죠? 부가세법 5조에 그 권리 의무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리하러 나가거나 수리하러 들어온 거 수리 끝나고 나가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그런 부가세법 5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2번에 각주에 보면 이론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이 이전되지 아니한 거래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전시하러 나가는 거. 여러분 전시하러 나가는 거 85번이에요. 85번 코드. 이런 거 전시하러 나가는 거 이거 누구한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나가는 순간에는 가서 팔면 몰라도 그런 거는 과세 대상이 원래 아니에요. 아닌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수출신고서가 발급이 되면 영세율 신고를 왜 안 했냐고 또 그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과 마찰이 있을 수 있어 예규로다가 영세율 신고 안 해도 돼 라고 한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신고 대상으로 일단 저수를 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안 했는데 세무서로부터 어떤 컴플레인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불복이 되겠죠. 그리고 납세자가 이기겠죠. 왜냐하면 부가세법 5조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리 의미에서 일단 그 수출 신고서가 발급이 됐다. 그럼 영세율 신고를 하고 하단에 수익금액 제외 여기서 빼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랬을 때 문제가 전혀 없는가? 문제가 전혀 없는가? 어떤 것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우리 미리 볼게요. 어떤 것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제가 책을 좀 편집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있어요. 쪽수로다가는 43쪽입니다. 43쪽에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2항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정신고 때는 하지 마셔요. 예정신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세율 신고를 하는데 환급받지 말라는 거죠. 환급은 항상 확정 때만, 그때만 받으시면 됩니다. 조기 환급 대상은 아니다. 이제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13쪽에 돈 받는 방법 아까 TT였잖아요. TT였는데, 이와 같이 돈 받는 방법이 만약에 GN으로 돼 있다. GN. 그러면은 무상. 돈 안 받는 거다. 그 다음에 PT로 돼 있다. 이건 아까 그 29번은요. 오히려 돈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공료를. PT. 가공료 주는 수출이다. 그 다음에 DADP는 우리 이제 공부하겠지만 추심 방식. 그 다음에 L이 들어가면 L은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약자. 그래서 LSLU는 신용장. S는 그 사이트라 그래서 현금 결제 신용장이고요. LU는 나중에 갚는 거. 나중에 유산스입니다. 유산스. DADP. 추진 방식이면서 하나는 외상, 하나는 현금.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수출 신고서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수출을 그 DP로 수출했어요. DP가 현금 결제라고 그랬잖아요. DA는 외상이고. 근데 여러분이 3월에 결산을 해요. 3월에 결산을 하는데 법인, 개인은 뭐 5월에. 개인은 뭐 이게 현금으로는 꼭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 잉여금 처분이라는 것도 없고 상여 처분도 없으니까. 법인이 문제죠, 법인. 법인이 3월에 결산을 하면서 이게 외상으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DP 방식은 이미 현금 받은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서 문제점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4쪽의 사례를 보면 수출 신고소상 거래 구분 10항란의 거래 구호가 11번 일반 유상 수출이에요. 결제 방법으로 12번 란에는 LU로 돼 있고 결제 금액은 49항란의 DDP 조건으로 6,000불이다. 선화증권을 보니까 선적한 날짜 온보드가 선적이 의미거든요. 그 온보드 날짜가 12월 30일이다. 그리고 수입자 저쪽에 우리가 이제 온보드 시킨 날짜는 선적한 날짜는 12월 30인데 수입자 측 도착일은 다음 연도 1월 10일이다.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풀면 유상 수출로 그 대금은 6,000불. 돈 받는 방법은 신용장의 유산스 조건이라서 자 여기서는 가로에 우리 공부할 거에 다 그 SU라고 돼 있어요. SU. 유산스가 요거는 쉬퍼입니다. 쉬퍼. 그 수출자의 의미고요. 얘는 천천히 갚는 거. 기안부. 하나는 뱅커, 은행.
그 다음에 뱅커 유산스. 이거는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은행이 돈을 수입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수출자는 돈 바로 받아갔고요. 이거는 수입자가 차입이고요. 이거는 수출자가 기한을 준 거예요. 수출자가 마음 좋게 기한을 줘서 천천히 갚어. 외상 수출입니다. 자, 이렇게 슈퍼수 유산수로다가 수입을 하는 조건이고, 부가세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니까 2021년 12월 30일이에요. 그렇지만 매출 회계 처리는 DDP 조건이라서 상대방에 도착한 날짜가 나의 매출 시점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목적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나라 이름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라 이름을 많이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 전 세계가 200국이 넘으니까. 네, 그래서 뭐 흔한 나라 빼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서에 14망에 보시면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 거냐가 뭐 있거든요. 목적국. 근데 이게 좀 생소하다. 그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돈으로 결제한다. 그 나라 돈으로 결제하니까 우리는 뭐 엔화라, US 달러라든가 홍콩 달러라든가 도이치 마르크, 영국 파운드 뭐 이런 대중적인 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뭐 유로화. 그렇지만 또 모르는 나라의 통화도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찾는 거지 실력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수출 신고서에 15항, 16항 뭐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선박회사, 그 다음에 선박명 21쪽에 19항란에 운송 형태, 이 물건이 무엇을 타고 나갔나, 비행기 탔나, 배 탔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육지로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 여기 보면 선박으로 나가면 일단 부호가 10번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로 나가면 40번. 네, 거기 사례에서 볼게요. 수출 신고서 19항란의 운송 형태가 10FC로 돼 있다. 또는 40LC로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0번은 아까 그 위에서 보니까 선박이고, FC는 컨테이너는 맞는데, 네, 우리 회사 물건 전체를 싣고 나간 컨테이너면은 F입니다. 훌로 찼다. 그런데 우리 회사 수출 물량은 소량이라 컨테이너 하나를 다 빌릴 순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방향이 같은 데로 가는 거죠. 내 물건은 컨테이너 꽉 차지 않았다. 일부만 차지하고 간다. 그래서 이게 운송 용기 뭐 이런 거 부호 같은 거 보면요, 많은 정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석탄을 수출한다, 그럴 리는 없죠. 석탄을 수출한다, 뭐 그러면 곡물이나 석탄은 뭐 들어오는 게 더 많겠죠. 곡물을 수출한다, 그러면 때로는 뭐 푸대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뭐 사료용 뭐 곡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뭐 그걸 갖다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하나요? 벌크라고 하잖아요. 벌크 상태로 나갔다. 뭐 아니면 뭐 팔레트, 어떤 뭐 그런 용기 그런 거로 나갔다.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3항란에서는 22항란은 신용장 번호고요. 신용장 개설했을 때 23항란은 물품 상태, 중고품인 것도 나와요. 중고품. 그 다음에 25항란 반송 사유 여러분과 봤고요. 22항란, 자, 26 다 검토한 거고요.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5항란에 세번부호라는 거는 이 품목이, 이거를 여러분들은 혹시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이거 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무슨 펜이라고 부르나요? 자, 이 제품에 대한 품목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불려지는 명칭이. 따라서 코드알 다 매긴 거예요. 코드알 매겨서 세번부호를 부여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든 나가든,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수입관세, 들어오는 건 우리나라가 그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등 매기겠죠. 그래서 세번부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10단위지만 6단위까지는 아마 세계적으로 공통이고, 뒤에 있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규격별로 또 분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23항란에 40항란은
수입 신고번호 여러분하고 아까 봤죠? 수출할 때 들어왔던 물건 되돌아 나갈 때 이제 그럴 때는 써야 되는데 그때 들어올 때 부호가 일반적으로 84, 86, 89, 72, 93 다시 나갈 걸 조건으로 들어온 것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다. 자, 잘 기억하고요. 41항란에 원산지까지 있어요. 자, 원산지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24항란에 자 46항란은 실적을 발표하는 금액 속에 들어가는 통계 그 나라가 아니라 그 회사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실적 그거 할 때는 신고 가격이고요. 우리 세무회계 실무에서는 49항란입니다. 이제 사례 하나 볼게요. 수출 신고서상 49항란의 인도 조건이 EXW다. 수출 계상은 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보면 자세하게 돼 있다. 우선 답을 말씀드리면 그 EXW는 공장 인도 내 현장에서 주는 거다.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지도 않고 그냥 그 우리 회사 내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날짜에 넘겨주면 나의 할 일은 끝났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편리한 거죠. 매출자가. 수입자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가져가야죠.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필요할 때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5항란 보면요. 이거는 이 서식으로 볼게요. 서식에서 신고 날짜 7항란하고 적재 의무기한 55항란은요. 언제나 한 달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물건을 실어. 뭐 이런 주문입니다. 한 달 내에 안 실으면 어떻게 되는데 뭐 연장됩니다. 연장하다가 계속 안 실으면 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뭐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수출 신고서가 수출됐다는 아니에요. 참고를 하는 거지. 수출됐다의 확신까지 가지려면 이제 선화증권을 봐야겠죠. 자, 26쪽에 선화증권인데요. 선화증권. 가장 좌측에 두 줄을 볼게요. 여기 쉬퍼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콘사이너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두 개 다 물건을 보낸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줄 콘사이니는 물건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두 줄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세요. 물건을 보내는 사람 쉬퍼 또는 콘사이너, 물건을 받는 사람 콘사이니. 그 다음 줄에 한 줄 더 한다면 이 운송회사가 물건은 받는 사람은 부산에 있는데 이 서류는 본사로 보내달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문서를 보내고 있다. 이 통지처입니다. 통지처. 노티파이는. 자, 그래서 선화증권의 선적일은 온보드 날짜라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가장 우측에, 중간쯤 우측에 가서 보면 쉽드 온보드란 단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배에 실었어. 배에 실었고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어.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 물건을 실은 날짜는 7월 19일 날 실었대요. 7월 19일 날. 자, 그날이 선적일입니다. 이런 데 비해서 27쪽은 쉽드 온보드가 문장이 시작되는 그 위치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다른. 선화증권을 선호 종류가 있겠지만 첫 번째 거는 물건을 실어놓고 발급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아직 실기 전이에요. 물건을 받은 건 맞대요. 물건을 받은 건 맞는데 아직 올리진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 받은 날짜는 하단에 보면 12월 27일이에요. 이날이 선적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적일은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서 보니까 좌측에 좀 여백에 쉽드 온보드가 있고요. 거기에 1월 2일로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1월 2일이 선적일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보통은 그 좌측에 있는 선화증권을 선적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있는 선화증권을 수지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친절하게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거지. 자, 그래서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선적일. 그리고 28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나갔을 때입니다. 비행기 타고 나갔을 때는 이제 배니까, 배선자니까 우리는 거기에 선적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그 비행기 싣고 나갔을 때는 이제 비행 날짜인 것 같지만
비행 날짜를 이 안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항공운송장은 발행일이 선적일입니다. 발행일. 자, 그래서 하단 밑에 이건 지금 빈서식인데요. 빈서식 하단 밑에 보면 여기 데이트라는 날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발급일자를 선적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출 신고서를 조금 자세히 샅샅이 했습니다. 수입 신고서도 같은 패턴일 수 있는데 제가 상당히 많이 생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신고서를 이렇게 샅샅이 봤기 때문에 수입 신고서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무역대금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